네,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머니코드 김 대표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시장에서 제약바이오 일부 종목들이 굉장히 큰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예를 들면은 알테오젠이라든지 리가켄바이오, 펩트론, ABL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엄청난 강세 흐름을 보여주면서 시장의 주도주의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원전 영상에서 왜 지금 제약바이오를 언급을 하느냐, 잠깐 체질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어떤 체질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기존의 제약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라는 게 없었어요. 실적이 없고 임상 개발만 하고 실제로 중간 과정에서 글로벌 빅파마들에게 채택이 못 되거나 기술력이 약하거나 등등, 어쨌든 최종적인 임상을 다 성공하고 FDA 허가를 받아서 생산해서 판매를 하는 이 완벽한 경로를 모두 다 이행했을 때 돈을 버는 구조였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구조들이 아니죠. 임상 중간 단계에서도 기술 수출을 하면서 그걸 가지고 또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마일스톤 같은 것들을 수령을 하고 추후에 또 임상이 성공적으로 완료가 돼서 판매를 하게 되면 로열티를 받게 되고, 더군다나 요즘 같은 경우에는 병용 임상 같은 것들이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기존의 약품과 플러스 새로운 신약, 이렇게 해서 함께 병용 투여를 해가지고 새로운 데이터를 또 도출해내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도 이제 실제로 숫자로 실적이라는 것이 드러나기 시작을 하면서 제약바이오 섹터도 펀더멘털로 기업들을 평가할 수 있는 그 기준치가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매우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원전 테마도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원전은 테마 성향이 더 강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정부, 정책주다, 아니면은 정치 테마주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테마 성향으로 움직임이 굉장히 강했죠. 지난 문재인 정권 때는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탈원전 정책이 좀 시행이 됐었고, 현재 윤 정부에서는 원전을 다시 또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대한민국만 보면서 원전 섹터에 긍정적인 뷰가 열린 게 아니라 이건 글로벌적으로 거의 지금 필수적인 상황이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기사 같은 걸 좀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구글이라든지 아마존 같은 미국 빅테크 기업들, 마이크로소프트까지 해서 AI 데이터 센터용 전력을 확보하는 데 속도를 높였다. 그중에 여러 가지 발전 기술들이 있지만 특히 원전을 채택을 하면서 원전 개발에 대한 계약들 체결, 그리고 또 투자를 적극적으로 단행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들이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원전에 투자를 하고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내용을 일단 이해를 하시면 우리가 그동안에 알고 있는 원전 테마도 더 이상 테마 성향이 아닌 실제로 펀더멘털적으로 크게 개선될 수 있고 밸류가 레벨업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명분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최대한 쉽고 편안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본격적인 시작 전에 여러분들 구독 한 번씩만 먼저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AI 모멘텀이 초기 산업이기 때문에 초반에는 어쩔 수 없이 누군가는 돈을 벌지만 누군가는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느라 이익을 못 내기도 하고, 그렇다고 또 적자를 보지 말자니 추후에 그 산업에 뛰어타지 못할 수도 있고요. 삼성전자처럼요. 이 신규 산업이 개화하면 언제나 이런 일은 벌어집니다. 그럼 우리 같은 투자자들은 이렇게 산업이 개화하면 그 구조와 흐름을 이해하고 돈이 되는 쪽으로 먼저 배팅을 하고, 돈을 버는 기업들로 먼저 배팅했다가 얘네가 정점을 찍으면 다음 후속으로 돈을 버는 놈 쪽으로 또 옮겨주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산업의 사이클을 이해하면서 우리는 배팅하고 배팅하면서 옮겨 타고 이런 식으로 반복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AI 사이클이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일단 글로벌적으로 인공지능에서 원탑은 누굽니까? 바로 오픈 AI예요. 다 들어보셨겠지만 챗 GPT를 만든 오픈 AI가 우선은 탑인데, 얘네가 글로벌 인공지능 대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얘네가 먼저 돈을 버는지를 확인을 해보면 되겠죠. 이전에 제가 주도주 관련돼서 여러분들께 코멘트 드릴 때 이렇게 자료를 좀 보여드렸었는데, 어쨌든 AI발 주도주의 시작은 오픈 AI 챗 GPT 출시 시점부터인데 24년에 최대 7조 원 정도까지 손실을 볼 것이다 라는 전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향후 12개월 내에 더 많은 자금을 조달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분석이 나왔고, AI에 대한 혁명의 의심이 생기기도 했었어요. 하지만 뒤에 내용을 들어보시면 심각한 의심까지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최근에 찾아본 데이터로는 이 오픈 AI라는 놈이 올해 매출이 약 40억 불 정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챗 GPT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도 일부 유료 서비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수익 모델이 생겨서 매출이 나오기는 나와요. 그래도 돈을 벌기는 버는데, 그래서 올해 매출이 한 40억 불에서 많게는 50억 불까지도 보고 있기는 하거든요. 하나로 한 5조에서 6조 정도 되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요. 여러분들이 지금 유튜브를 보고 또 카카오톡을 사용하고 네이버에 검색을 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트래픽과 연관성이 있잖아요.
있잖아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가 필요한 거고, 근데 이 데이터 센터는 또 아무나 지을 수가 없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승인을 해줘야 됩니다. 허가를 내어줘야 데이터 센터를 지을 수가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기존에 이 데이터 센터로 장사를 하는 놈들, 대표적으로는 인터넷 데이터 센터라고 해서 IDC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IDC로 장사를 기존에 하고 있던 놈들이 누굽니까?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놈들이잖아요. 아무튼 데이터 센터가 사실상 심장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 유튜브 방송 같은 게 모두 다 데이터 센터가 없으면 실행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검색 기능이나 유튜브 같은 거 사용하는 것보다 AI라는 곳에서 사용을 하는 전력 사용량과 비례해서 데이터 센터 규모가 최소 3-4배는 더 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게 엔비디아 제품들인 거고,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배 터지는 거고, 데이터 센터 끼고 인프라 깔고 있는 기업들은 매출이 안 나와도 일단 이익도 안 남고 적자만 엄청 나지만 투자는 하기는 해야 되는 거고. 아무튼 그래서 오픈 AI가 40억에서 50억 불 정도의 돈을 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데이터 센터 투자나 비용들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90억 불 정도의 돈이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40-50억 불의 매출을 내고 있는데 90억 불의 돈이 들어간다고요. 비용으로. 인건비라든지 서버 요금, 반도체 이런 거 구입하는 돈 다 해서요. 그러니까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고 일부 버는 놈만 돈을 벌고, 그래서 그런 놈들이 먼저 주가가 가는 거고, 엔비디아가 계속 신고가 가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고, 다른 놈들은 다 죽쓰고 있는 거고.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영역은 민간 사업에 대한 영역이잖아요. 구글, 아마존, MS 얘네들이 정부 사업이 아니잖아요. 민간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렇게 정부에서도 이런 상황과 더불어서 그동안의 전력망 인프라를 관리 안 한 부분들도 있었지만 노후화된 걸 어쨌든 재투자를 해줘야 되는 시기가 왔기 때문에 이걸 싹 다 갈아엎으면서 관련된 기업들이 또 돈을 많이 벌고 있죠. 대표적으로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종목도 뭐 지금까지도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LS 일렉트릭도 바닥에서부터 꽤 많이 올라왔죠. 효성중공업 이런 종목들도 움직임이 상당히 좋고요. 무엇보다 뭐 재룡전기 같은 종목들도 어마어마한 상승세를 보여줘 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전력망 인프라를 깔았고 소모할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고, 그럼 그 다음 뭐겠어요? 구동을 하려면 전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지금 엔비디아 반도체가 많이 팔리고 있는 건 데이터 센터의 수요가 크다라는 걸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데이터 센터 설립은요, 정부에서 허가와 승인을 내줘야 지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래 이게 정부에서 허가를 잘 안 내어주려고 해요. 왜냐면 전력을 너무 많이 잡아먹기 때문인데, 전기를 미친 듯이 잡아먹으니까 데이터 센터를 새로 짓고 싶으면 너네 어디다가 지을 거고 얼마 정도의 규모로 지을 건지, 그러면 거기에 쓰는 전력 양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중요한 건 그 전력을 어디에서부터 공급을 받을 건지 조달할 건지를 다 써서 허가 신청을 넣어야 되고, 그래야 심사를 해서 허가가 나오는 거예요. 자, 아무튼 그러면 허가가 났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결국에 그 많은 전력을 소모할 수 있는 환경을 깔아줄 수 있기 때문에 허가를 한 거 아니겠어요? 얘네들이 냈던 그 계획이 통과가 됐다라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전력 생산은 주로 뭐뭐 있습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태양광도 있을 거고 풍력도 있을 거고, 이 풍력은 육상 풍력, 해상 풍력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수력 발전, 화력 발전 있고 뭐 원전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이제 이 중에서 그러면 뭘 선택할 것이냐? 여기서부터 우리 원전에 대한 메리트가 부각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일단 뭐 아무거나 가져다 깔아가지고 쓰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인터넷 데이터 센터, 이 IDC에 비례해서 데이터 센터가 최소 3-4배는 더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기존보다 전력을 3-4배는 더 먹는다라는 건데, 그래서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뭐냐? 첫 번째는 발전 효율입니다. 발전 효율이 굉장히 좋아야 되는데, 풍력이나 태양광에서만 전기를 만약에 사왔어요. 그럼 요금이 비싸면 안 되잖아. 전력을 갖다가 진짜 천문학적으로 갖다 쓸 건데 너무 단가가 비싸? 그러면은 효율이 일단 안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탄소 배출입니다. 그 엄청난 전력을 사용하기 위해서 생산되는 전력이 환경을 해치면 여태까지 지금 우리 해왔던 글로벌 친환경 정책들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환경 보호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이 맨날 하는 소리가 뭐예요? 뭐 RE 100이니 해가지고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100% 전환이다 어쩌다 노래를 많이 불러왔잖아요. 탄소 배출도 줄여야 돼요.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화력 발전이 있죠. 미국은 천연가스가 남아 도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화력 발전을 하면은 상대적으로 환경 오염도 있고 탄소 배출도 많이 하긴 하지만, 미국을 놓고 봤을 때 가스가 남아 돌아서 화력 발전을 하면 이 발전 효율이 엄청 좋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야? 탄소가 배출되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발전 효율과 뭐 안전성이 좋으면서 탄소 배출을 안 하는 게 뭐가 있냐? 바로
원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같이 교집합으로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게 원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아마존이나 구글 이런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이 자꾸 원전 쪽하고 뭔가 계약을 하고 하는 요 액션이 뭐냐? 바로 이와 같은 내용들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태양광, 풍력 좋죠. 하지만 태양광은 일조량이 떨어지면 발전 안 되죠. 풍력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바람 너무 세도 안 되고 너무 약해도 안 돼요. 뭐 태풍 불면 발전 잘 됩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효율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튼 원전은 또 무탄소 발전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원전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 겁니다. 이 데이터 센터 수요는 어차피 미친 듯이 폭증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에 있는 원전 그리고 최근에 이야기 나오고 있는 SMR 같은 것들하고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거고 이쪽으로 계속 계약을 맺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한국 기업들도 계속 부각이 돼요. 여러 입찰도 많이 참여하고 있지만 한국 기업들이 건설 단가도 낮고 기술도 굉장히 좋아요. 근데 건설 기간이 너무 길어서 이게 주식시장에는 반영을 해주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긴 있는데 근데 그만큼 원전 채택과 수요가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실 템하고 나발이고 아니 수주가 뭐 엄청난데 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식장 기준에서는 이런 식으로 업황에 대한 분위기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몸값은 무조건 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전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는 여기 화면 우측에 보이시는 것처럼 두산 에너빌리티 중심으로 한전산업이라든지 보성파워텍, BHI, 에너토크, 뭐 우진엔텍 오늘 제일 큰 상승이 나타났죠. 그다음에 뭐 한전 KPS, 한신기계, 한전기술, G2파워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저는 일단 딱 이렇게 분류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 나는 너무 공격적인 성향이 아니야. 적당한 보수적 성향이고 좀 느긋하게 그래도 원전에 대한 펀더멘털을 보고 투자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두산 에너빌리티 보시면 됩니다. 이 종목 우선적으로 보시면 되고 두 번째로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거는 한전 KPS 원전 정비 쪽이죠. 정비 쪽은 아무래도 꾸준하게 매출이 있는 기업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원전 재가동에 대한 4월부터 신한울 2기에 이어서 올해와 내년에 순차적으로 세울 3, 4호기도 가동을 한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또 건설 중인 것들 신한울 3, 4호기까지 그 다음에 최근에 수주를 했던 체코 원전까지 그래서 여러 가지로 놓고 보면 전부 다 그 몫이 또 얘네한테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놓고 봤을 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안정적인 실적과 높은 배당 성향, 정부의 주주환원 정책 강화에 따른 배당 매력까지 있다라는 거. 그래서 한전 KPS도 은근히 또 매력 있게 투자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성광밴드를 뭐 조선 피팅 쪽으로도 많이 보시지만 원전 쪽으로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원전에서도 피팅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조선 업황도 지금 너무나 좋은 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더불어 글로벌 수소라든지 북미 AI의 데이터 센터향 원전 인프라 수요 증가에 따른 수주 모멘텀 지속 이 모든 모멘텀들을 함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또 성광밴드다라는 겁니다. LNG, 수소, 원전 모두 다 수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성광밴드도 함께 살펴보시기에는 저는 좋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일단 여러분들께 원전과 AI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드렸고요. 관심 있는 종목들도 함께 짚어드렸습니다. 자, 대놓고 이렇게 여러분들께 좋은 종목을 다 내어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머니코드 채널 꼭 한 번씩만 구독을 좀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좋은 내용들을 이해하시기 쉽게끔 풀이를 좀 해드리면서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 대표가 직접 운용하고 있는 머니코드 무료방에서도 원전 관련돼서도 지금 컨트롤을 해드리고 있어요. 두산 에너빌리티 중심으로 원전 관련된 종목들도 피드백을 드리고 가이드를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또 매매를 하시면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게끔 이렇게 또 코멘트를 직접적으로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들어오셔가지고 원전 테마 매매도 좀 해보시고 기타 그 밖에 방산이 됐든지 뭐 일부 줄기세포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단타라든지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수익이 될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제가 싹 다 제공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업 한 글자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스크롤 올리면서 보여드리고 있지만 영업 한 글자가 없습니다. 어차피 여러분들 진짜를 알아보면 알아서 여러분들이 저에게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진정성 있게 정보를 제공해 드리는 일만 착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셔서 다양한 도움 받으시길 바라겠고요. 무료방 입장은 현재 보고 계신 영상 본문글이나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입장 안내에 대해서 코멘트를 달아놨으니까 꼭 한 번씩 참여를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